19. 6개월쯤 지나자 생명의 잔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었다. 드리필드는 훗날 그들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되는 소설을 시작한 뒤였다. 당시 나는 입원 환자들의 처치 담당으로 4학년 과정에 있었다. 어느 날 근무 중에 병동 회진을 돌기 위해 사수외과의를 기다리러 병원의 중앙홀로 들어갔다가 편지들을 놓아두는 선반을 살폈다. 빈센트 스퀘어의 내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편지를 보내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앞으로 온 전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오늘 오후 5시에 꼭 방문 바람. 중요한 일. 이즈벨 트래퍼드. 그녀가 나를 무슨 일로 찾는 걸까 궁금했다. 지난 2년 동안 10번 남짓 만났는데 그녀는 나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나는 그녀의 집에 가본 적도 없었다. 보통 다가와에는 남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막판에 사람이 부족해진 여주인이 젊은 의대생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보 내용으로 보아 아무래도 파티는 아닌 듯 했다. 내가 처치를 보조하는 외과의는 따분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이었다. 일이 끝났을 때는 5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첼시까지 내려가려면 좋기 20분은 걸렸다. 바튼 트래프드 부인은 템스 강가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나는 6시가 다 된 시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고 부인이 댁에 계시는지 물었다. 응접실로 안내된 내가 늦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부인이 내 말을 잘랐다. 우린 당신이 일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겠거니 생각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다. 차라도 한 잔 드셔야 할 텐데 그가 말했다. 오, 차를 마시기에 시간이 좀 늦지 않았어요? 그녀가 상냥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친절함이 가득한 온화하고 멋진 눈이었다. 차는 필요 없지요? 그날 점심에 먹은 거라고는 버터 반은 스콘과 커피가 전부였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차는 됐다고 사양했다. 올건 뉴턴 씨는 알지요? 그녀는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큰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지금은 서 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에드워드의 집에서 만난 적 있을 거예요? 있고 말고. 자주 오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나는 그를 기억했다. 사람을 아주 초조하게 만드는 자여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지금은 철저히 잊혔지만 그때는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평론가였다. 몸이 크고 뚱뚱한 금발머리 남자였는데 투실투실한 흰 얼굴에 눈은 연 파란색이었고 금발머리는 희끗희끗했다. 눈동자 색깔이 돋보이도록 항상 연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는 드리필드의 집에서 만난 작가들에게 아주 사근사근했고 듣기 좋은 덕담을 했지만 그들이 가고 나면 그들을 씹어대는 것으로 큰 웃음을 주곤 했다. 그는 절묘하게 고른 말을 써가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핵심을 찌르면서 친구를 험담하기로는 이자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올군 뉴턴은 나와 악수를 나누었고 늘 배려심이 흘러넘치는 트래퍼드 부인은 내가 편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손을 잡아 자기 옆 소파에 앉혔다. 탁자에 아직 다과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잼 샌드위치를 한쪽 집어 우아하게 씹었다. 최근에 드리필드 부부를 만난 적 있어요? 그녀는 잡담을 하려는 것처럼 내게 물었다. 지난 토요일에 그 집에 갔었어요. 그때 이후 두 사람 중 누구도 만난 적 없고요? 없어요. 바튼 트래프드 부인은 시선을 올군 뉴턴에게서 남편에게로 다시 그 반대로 옮겼다. 도와달라는 무언의 요청 같았다. 돌려 말해봤자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즈벨? 뉴턴이 특유의 전곡을 찌르는 어투로 말했다. 눈에 심술궂은 빛이 희미하게 반짝거렸다. 바튼 트래프드 부인이 내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 드리필드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거 모르겠군요. 뭐라고요? 나는 기함할 지경이었다.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사실을 말해주는 게 좋겠어요, 올굿. 트래퍼드 부인이 말했다. 평론가는 몸을 젖혀 의자에 기대더니 양쪽 손끝을 맞댔다. 그러고는 열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어젯밤에 서평 문제로 에드워드 드리필드를 만난 일이 있었어요. 요즘 그의 작품에 대한 서평을 쓰고 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날이 좋기에 그의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지요.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장님의 연회나 왕립 미술원의 만찬처럼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모를까
그는 밤에는 외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거의 그 집에 다 와서 문이 벌컥 열리고 에드워드가 나오는 걸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아니 얼마나 당황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알다시피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똑같은 시각에 산책하는 습관에 있어서 괜히 히스베르그 주민들은 그를 보고 시계를 맞추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서자 하얗게 질렸다고 하지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들의 짐작은 맞았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칸트는 바스티오 감옥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막 들었던 거예요. 올근 뉴턴은 그 일화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바튼 트래포드 부인은 그에게 이해심이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쪽으로 불이 나게 다가오는 드리필드를 보았을 때 경천 동지의 대사건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구나 짐작했죠. 그는 지팡이도 장갑도 없이 구닥다리 검정색 알파카 작업복에 챙이 넓은 중절모 차림이었어요. 표정이 거칠고 행동거지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지요. 결혼 생활에 우여곡절은 있기 마련이니 부부간의 의견 충돌로 무작정 집을 나온 것인가? 아니면 편지를 붙이러 우체국에 가는 길인가 나대로 생각을 했지요. 그가 그야말로 그리스의 용장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헥토르처럼 내달렸거든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에 혹시 아는 체하고 싶지 않은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군요. 에드워드 하고 그를 불러 세웠지요. 움찔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무슨 일로 이 방탕한 동네 핌리코를 거리 흘레벅듯 지나가는가? 누구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건가? 하고 내가 물었죠. 그가 당신이었군 하대요. 그래서 어디가? 하고 물으니 아무데도 하고 대꾸하더군요. 이 속도라면 올군 뉴턴의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고 나는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이나 넘겼다고 허드슨 부인에게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찾아온 용건을 말한 뒤에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고민 중인 문제를 좀 더 편히 상의하자고 제안했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길 지금은 진정이 안 돼서 집에 갈 수가 없어. 좀 걷지. 그러면서 얘기해 하더군요. 나는 그러자고 돌아섰지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이 하도 빨라서 내가 걸음을 늦추라고 말해야 했어요. 존슨 박사라도 급행열차의 속도로 존슨 박사는 영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인데요. 사전 편찬자인 세무엘 존슨을 말합니다. 플리트 스트리트 인근에 그가 살았던 집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하네요. 존슨 박사라도 급행열차의 속도로 플리트 스트리트를 걸으며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차림새가 심상치 않고 행동거지도 아주 심란해 보였기 때문에 에드워드를 한적한 길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내가 쓰는 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생각 중인 주제가 예상보다 방대해져서 주간지 칼럼에 발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의심스럽다고 말이죠. 그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나서 의견을 물었죠. 그가 대뜸 로지가 떠났어 라고 대답하더군요. 나는 잠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어리둥절하다가 그 풍만한 여자 얘기로구나 깨달았죠. 종종 내게 찻잔을 건네주던 매력이 없지 않던 그 여자. 그는 내게서 축하보다는 위로를 바라는 말투였어요. 올군 뉴턴은 다시 말을 멈추고 파란 눈을 반짝거렸다. 정말 훌륭하시래요, 올굿. 바튼 트래버드 부인이 말했다. 기막히게요.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연민이 필요한 상황 같아서 이보게 하고 내가 말문을 열었을 때 그가 내 말을 가로채더니 말하더군요. 오늘 마지막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어. 아내가 조지 캠프 경이랑 같이 달아났어. 나는 놀라 말문이 막혔다. 트래프드 부인이 재빨리 나를 흘끔거렸다. 조지 캠프 경이 누군가? 하니까 그가 블랙스트벌 사람일세 하고 대답했어요. 나로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냥 작심하고 터놓고 말했죠. 그 여자 잘 쫓아냈어 하고요. 그랬더니 그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All good.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네를 속이고 자네의 모든 친구들과 바람을 피웠단 말이야. 온 세상이 알도록 분명히 난잡했다고. 이보게 에드워드 진실을 직시하세나 자네 아내는 싸구려 매춘부나 다름없네.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는 코코넛을 빼앗긴 보르네오 숲의 우랑우탄처럼 낮게 어르렁거리더니 말릴 틈도 없이 휑하니 달아나 버렸어요.
나는 하도 놀라서 그의 고함 소리와 달려가는 발소리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가게 두시면 안 되죠. 바튼 트래포드 부인이 말했다. 그런 상태에서는 템스강에 몸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나도 그 생각은 했지만 그가 강적으로 달려가지 않고 우리가 걸어온 동네의 지저분한 길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작가가 작품을 쓰다 말고 자살한 사례는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미완성인 작품을 후세에 남기고 싶지는 않은 법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내게 놀라움과 충격과 실망을 남겼다. 하지만 나는 트래포드 부인이 나를 부른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하기도 했다. 그녀는 나와 사실상 거의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내가 이 일과 무슨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이유도 내게 이 소식을 일부러 알려줄 까닭도 없었다. 가엾은 에드워드, 그녀가 말했다. 물론 이게 전화위복이 되리라는 건 부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상심할까 걱정이에요. 다행히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요. 그녀는 내게 고개를 돌렸다. 나는 뉴턴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림퍼스 로드로 갔답니다. 에드워드는 나가고 없었어요. 한여 말로는 방금 나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올구 씨에게서 도망치고 나서 오늘 아침 사이에 집에 들어오기는 한 거예요. 당신은 왜 내가 와달라고 청했는지 궁금하겠지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녀가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블랙스터블에서 처음 드리필드 부부를 만난 거 맞죠? 조지 캠프 경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에드워드는 그가 블랙스터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중년이고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은 제 또래이고요. 그런데 나는 그가 누구인지 통 모르겠어요. 디브렛 귀족 영감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아, 그는 진짜 귀족이 아니에요. 그 지방 석탄 장수인데 하도 거들먹거려서 블랙스터블에서 조지 경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시골 사람들의 유머는 독특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올굿이 말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최대한 에드워드를 도와야 해요. 바튼 트래포드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생각하듯 내게 시선을 돌렸다. 캠프라는 사람이 로지 드리필드와 도망쳤다면 자기 아내를 버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대답했다. 한 가지 수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블랙스터블에 내려가서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주실래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사람 아내와 연락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 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요, 그건 안 되겠어요. 바튼 트래포드 부인은 내 대답이 퉁명스럽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내색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 일은 일단 미뤄두죠. 시급한 건 블랙스터블로 내려가서 캠프에 대해 알아보는 거니까요. 나는 오늘 저녁 에드워드를 만나볼게요. 그 사람이 그 끔찍한 집에 혼자 있는 상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바튼과 나는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빈 방도 있겠다. 여기서 작업할 수 있게 조치할 생각이에요. 당신도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지요, 올굿? 그렇고 말고요. 그 사람이 여기서 평생 지낸다고 해도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적어도 몇 주는 있어야 해요. 그러다가 여름철에 우리랑 같이 여행을 떠나도 좋고요. 우리는 브리타니로 떠날 예정이에요. 그 사람도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될 테니까요. 바튼 트래포드가 아내만큼이나 다정한 눈길을 내게 고정하고 말했다. 시급한 것은 이 젊은 소본스께서, 소본스는 외과 의사를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이 젊은 소본스께서 블랙스터블에 내려가 활약을 해주겠느냐 하는 거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그게 핵심이지. 바튼 트래포드 씨는 이렇게 유쾌한 태도와 소구도 불사하는 재담으로 고고학적 관심을 표출하곤 했다. 설마 거절하려고요. 그의 아내는 부드럽고 호소하는 듯한 눈길을 내게 던지며 말했다. 거절하지 않을 거죠. 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를 도울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나는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그녀 못지않게 궁금했지만 그녀가 내 심정을 알 리 없었다. 심장을 난도질하는 질투의 칼날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도 알 턱이 없었다. 토요일 이전에는 병원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거면 돼요. 참 친절하시네요. 에드워드의 모든 친구들이 당신에게 감사할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오시죠?
월요일 이른 아침까지는 런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날 오후에 여기로 와서 나랑 같이 차 마셔요. 노심초사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행이네요. 이제 됐어요. 그럼 나는 에드워드를 찾아가 봐야겠어요? 그만 가보라는 뜻이었다. 올군 뉴턴도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오늘 이즈벨은 아라곤의 캐서린 같은 분위기가 도는 것이 참으로 멋져 보이는군. 우리 뒤에서 문이 닫혔을 때 그가 중얼거렸다. 저로의 기회가 왔고 그걸 놓칠 우리의 친구가 아니지. 친절한 마음씨의 상냥한 여인. 먹잇감을 틀어진 비너스. 나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앞에서 독자들에게 들려준 바튼 트래프드 부인의 이야기는 훨씬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녀를 은근히 비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재미있어 킥킥 웃었다. 당신은 청춘이니 우리 친구 디지가 불운의 순간에 거명한 런던의 곤돌라를 타고 가겠군요. 버스 타고 갈 건데요. 아, 그래요? 난 당신이 이륜마차를 타고 갈 거면 중간에 나 좀 내려 달래리고 했는데 옛날에 옴니버스라고 불렀던 그 순박한 탈 것을 타고 가겠다면 나는 이 거치적거리는 살덩이를 사륜마차에 실을 수밖에요. 그는 사륜마차를 손짓에 부른 뒤 내게 그 통통한 손가락 2개를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월요일에 봅시다. 친애하는 헨리라면 대단히 절묘하고 섬세한 인물하고 칭했을 일의 결과를 들어야 하니 말이요. 20. 하지만 내가 올군 뉴턴을 다시 만난 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다. 당시 블랙스터블에 갔을 때 바튼 트래프드 부인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만나서 설명할 테니 그녀의 아파트로 오지 말고 6시에 빅토리아역 1층칸 대합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월요일에 일을 마치자마자 병원을 나와 그곳으로 갔다. 얼마간 기다리니 그녀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경쾌한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뭘 좀 알아왔어요? 우리 조용한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아요. 우리는 자리를 찾다가 한 곳을 발견했다. 여기로 오라고 부탁한 이유부터 설명하죠. 그녀가 말했다. 에드워드는 지금 나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안 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설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고 몸도 아프고 짜증이 많아요.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알아낸 사실들을 가감없이 말해주었고 트래프드 부인은 귀담아 들었다. 그녀는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내 말을 듣고 소동이 난 블랙스터블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혀 들썩이고 있었다.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건은 실로 오랜만이라 아무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담장 위의 달걀 흠퍼티 덤퍼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조지 캠프경은 종적을 감추었다. 일주일쯤 전 그는 사업차 런던에 간다고 말했고 이틀 뒤 그에 대한 파산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그의 건축 사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블랙스터블을 바닷가 휴양지로 만들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 듯 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다. 작은 마을에 온갖 소문이 돌고 있었다. 저축한 돈을 그에게 맡겼다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소시민들이 수두룩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다. 숙부와 숙모도 사업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랐고 나 역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지 캠프의 집은 저당이 잡힌 상태였고 가구들에도 매매 증서가 붙어 있었다. 아내는 빈털터리로 남겨졌다. 20살과 21살 난 두 아들은 석탄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체도 같이 침몰하는 중이었다. 조지 캠프는 현금을 최대한 챙겨 사라졌다.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가 가져간 돈이 1,500파운드라고 했다.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가 이 나라를 떴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누구는 호주로 갔다고 했고 누구는 캐나다로 갔다고 했다. 꼭 잡아야 할 텐데 숙부가 말했다. 종신형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야. 너도 나도 분노했다. 사람들은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항상 떠들면서 나댄 것도 그들을 놀려대고 그들에게 술을 사고 가든 파티를 연 것도 멋진 마차를 몰고 갈색 중산모를 삐뚤으며 쓴 것도 모두 꼬투리가 되었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 예배 후 제2실에서 교구위원이 숙부에게 전한 말이 결정타가 됐다. 지난 2년간 조지 캠프는 거의 매주 하버샤안에서 로지 드리필드를 만나왔고 둘은 만날 때마다 펍에서 그날 밤을 같이 보냈다는 얘기였다. 펍 주인이 조지 경의 무모한 여러 계획 중 일부에 돈을 투자했다가
돈을 몽땅 날린 것을 알고 그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는 조지경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혜를 베풀고 친구로 대접해준 사람까지 사기를 친 것은 도를 넘은 짓이라고 분개했다. 아마 둘이 같이 도망쳤을 거요? 숙부가 말했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그 교구위원이 말했다. 저녁 식사 후 하녀가 식탁을 치우는 동안 나는 메리앤과 이야기를 나누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메리앤도 교회에 다녀서 그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아마도 당시의 신도들은 숙부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목사님은 둘이 같이 도망쳤을 거라고 하시던데? 나는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은 조금도 발설하지 않았다. 아, 당연하지요. 메리앤이 말했다. 그 여자가 진짜 좋아한 사람은 그 남자였던 거예요. 그 작자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누구든 다 버리고 갈 여자였어. 나는 시선을 떨구었다. 비통하고 수치스러워 마음이 괴로웠고 로지에게 화가 났다. 그녀에게서 몹쓸 짓을 당한 것만 같았다. 이제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못하겠구나. 내가 말했다. 그 말을 내뱉는데 가슴이 무너졌다. 그렇겠지요? 메리언이 명랑하게 말했다. 나는 바튼 트래프드 부인에게 그녀가 알아야 할 것들을 추려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족스러워서인지 아니면 힘겨워서인지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좌우간 이것으로 로지와는 끝이로군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왜 작가들은 이런 불행한 결혼을 하는 걸까요? 참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애써준 것 고마워요. 이제 무슨 상황인지 조금 알게 되었어요. 관건은 이 일이 에드워드의 지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의 발언은 나와 하등의 상관도 없는 말처럼 들렸다. 그때 나란 인간이 안중에 있을 리 없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빅토리아 역을 나와 첼시의 킹스로드로 내려가는 버스에 태워주고 나서 하숙집까지 걸어서 돌아왔다. 21. 나는 드리필드와 연락이 끊겼다. 소심한 성격 탓에 그를 수소문하지도 않았고 시험 때문에 바쁘기도 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외국에 나갔다. 신문에서 그가 로지와 이혼했다는 기사를 본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그녀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가끔씩 10파운드나 20파운드쯤 되는 소액의 돈이 그녀 어머니에게 배달되었다. 뉴욕 소인이 찍힌 등기 우편이었는데 발신인의 주소나 편지 그런 없었다. 로지 외에는 겐 부인에게 돈을 보낼 사람이 없었으므로 로지가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때가 되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어찌어찌 그 소식이 로지의 귀에 들어갔는지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22. 엘로이 키어와 나는 약속대로 블랙스트버행 5시 10분 기차를 타기 위해 금요일에 빅토리아 역에서 만났다. 우리는 기차 흡연실 구석의 양쪽 편에 각기 자리를 잡았다. 아내가 달아난 이후 드리필드가 어찌 지냈는지는 로이에게서 들었다. 로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아 바튼 트래버드 부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로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녀를 기억하는 나로서는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트래버드 부부와 함께 유럽 대륙을 여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는 바그너, 후기 인상파 회화, 바로크 건축에 대한 부부의 열정에 한껏 공감했다고 했다. 또한 첼시의 아파트에서 그녀와 자주 오찬을 함께 했고 훗날 트래퍼드 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응접실에 틀어박혀 지낼 때는 할 일이 천지인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녀와 한자리에 앉았다고 했다. 로이는 인정이 많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존경스러운 감수성을 발휘해 부인의 타고난 배려심과 선별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글을 썼다. 그의 온정이 당연하지만 의외의 방식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웠다. 그동안 트래버드 부인에게서 들은 에드워드 드리필드의 이야기가 현재 로이가 집필 중인 소중한 전기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드워드가 부정한 아내의 도주로 인해 로이가 프랑스로 표현했듯 항해가 불가능하게 만들다. 즉 난파되었을 때 바튼 트래버드 부인은 그를 반강제로 그녀의 집에 데려왔을 뿐 아니라 그를 설득해 1년 가까이 머물도록 했다. 그리고 그를 살뜰히 보살피고 한결같은 친절을 베풀었다. 또한 여성적 책략에 남성적 의지가 접목된 여인이자 선량한 심성에 큰 기회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춘 여인으로서 현명한 이해심을 발휘했다. 그가 그들의 열매를 완성한 것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지낼 때였다.
그녀가 그것을 자신의 작품으로 여긴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드리필드는 그 책을 그녀에게 헌사함으로써 배은망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녀는 그를 이탈리아에 데려가 존 르스킨의 책을 손에 들고서 그 나라의 영원불멸한 아름다움을 에드워드 드리필드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템플에 그가 지낼 집을 구해주고 그 집에서 간소한 오찬을 열어 파티의 여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드리필드는 그의 높아가는 위상에 걸맞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때 그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그녀의 공이 컸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집필 활동을 중단하고 한참이 지났어야 큰 명성을 누리게 되었지만 드래프드 부인이 부단한 노력으로 그 명성의 기반을 닦았다는 것은 분명했다. 바튼 씨가 쿼틀리의 글을 발표해 드리필드를 영국 소설의 거장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최초의 목소리를 내도록 권유했을 뿐 아니라 책이 출간될 때마다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편집자들은 물론이고 영향력 있는 기관의 소유주들을 만났다. 또한 만찬 자리를 마련해 도움이 될 만한 인사들을 모두 초대했다. 에드워드 드리필드를 설득해 명사들의 자택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 글을 낭송하게 했고 그의 사진이 주간지에 실리도록 손을 썼다. 인터뷰는 그의 손을 거쳐 수정되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열렬한 홍보 담당자로서 그를 끊임없이 대중 앞에 내세웠다. 바튼 트래프드 부인은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도를 넘지는 않았다. 그녀를 빼고 드리필드만 초대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럴 경우 그가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만찬이든 바튼 부인과 바튼 씨, 드리필드 세 사람이 초대받으면 셋이 함께 왔다가 함께 떠났다. 그녀는 한시도 드리필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파티의 여주인들이 발끈할 만한 일이었다. 받아들이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였다. 대부분은 받아들이는 쪽이었다. 바튼 트래프드 부인은 조금 화가 날 때면 드리필드를 통해 언짢은 심기를 드러냈다. 그녀는 여전히 상냥한 반면 에드워드 드리필드가 유달리 퉁명스러울 때가 그러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구슬려 말을 끌어낼 줄 알았고 저명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그를 빛나게 만들었다. 그에게 그녀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가라는 확신을 그의 앞에서 숨기는 법이 없었다. 늘 공개적으로 그를 거장이라고 지칭했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도 조금은 장난기를 더해 그를 그렇게 지켜 세웠다. 그녀는 끝까지 애교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러다가 큰일이 터졌다. 드리필드가 폐렴에 걸려 중병을 앓게 된 것이다. 한때는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바튼 트래프드 부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마음이야 직접 관하고 싶었을 테지만 60을 넘긴 나이로 노쇠한 처지였기에 전문 간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겨우 회복되었을 때 의사는 그에게 시골로 가기를 권했다. 몸이 아직은 허약했으므로 간호사가 따라가야 했다. 트래프드 부인은 그가 본무스로 가기를 바랐다. 그래야 본인이 주말마다 내려가서 살피고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드리필드는 코누어를 선호했고 의사도 드리필드에게 펜젠스의 온화한 기후가 맞을 거라고 거들었다. 이즈벨 트래퍼드처럼 육감이 발달한 여자라면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법하건만 그렇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를 보내주었다. 그저 간호사에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긴다면서 영문학의 미래뿐 아니라 살아있는 저명인사의 생명과 행복이 당신의 손에 달렸다고 당부했다. 그것은 막중한 책임이었다. 3주 후 에드워드 드리필드는 트래프드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 특별 허가증으로 간호사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렸다. 여기서 이 특별 허가증은 사전 절차 없이 언제 어디서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발행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특별 허가증으로 간호사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렸다. 나는 이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만큼 트래프드 부인의 큰 도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 배신자라고 소리쳤을까? 머리를 쥐어뜯다가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면서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을까? 온화하고 교양 있는 바튼 씨에게 덤벼들어서는 바보 영감이라고 소리쳤을까? 신이 없는 남자들과 음란한 여자들을 탓했을까?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듯 가장 정숙한 여자들도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욕설을 고래고래 목청껏 질러대서 상처받은 심정을 토로했을까? 천만에 그녀는 드리필드에게 상냥한 축하 편지를 보냈고
신부에게도 이제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편지를 썼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즉시 둘이 같이 그녀의 집에 와서 묵고 가라고 청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그 결혼이 정말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드리필드도 이제 곧 노인이 되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걸 병원 간호사보다 더 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새 드리필드 부인에 대해서도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인상이 참 좋아요. 물론 딱히 숙녀라고 할 수 없는 여자지만 너무 대단한 여자는 에드워드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마침 맞는 아내랍니다. 바튼 트래프드 부인을 가리켜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만약 그 인정에 독이 녹아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이 경우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 23. 로이와 내가 블랙스터블에 도착했을 때 화려하지도 싸구려 같지도 않은 자동차가 로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는 다음날 나와 점심을 같이 하고 싶다는 드리필드 부인의 쪽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택시에 타고 베어 앤드 키로 갔다. 로이에게 듣자니 마린 호텔이 새로 생긴 모양이었지만 젊은 시절의 단골집을 버릴 만큼 문명의 호사를 선호하지는 않았다. 변화는 역에서부터 감지되었다. 기차역은 예전 자리가 아니라 새 도로 위쪽에 있었다. 차를 타고 시가지를 달릴 때에도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베어 앤드 키는 여전했다. 낡고 무뚝뚝하고 못난 모양새로 나를 맞이했다. 입구에 아무도 없었다. 운전사는 내 짐을 내려놓고 가버렸다. 내가 사람을 불러보았지만 응답이 없었다. 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머리를 짧게 자른 젊은 여자가 콤부트 맥켄지 씨의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방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살짝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있을걸요 하고 말했지만 그것으로 끝이기에 나는 누구든 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고 정중히 물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문을 열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케이티, 무슨 일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신사분이 방을 달래? 잠시 후 아주 지저분한 무늬드레스 차림의 노시한 여자가 더러운 회색 대걸레를 들고 나타나 두 층계참 위 아주 작고 누추한 방을 보여주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방은 없습니까? 내가 물었다. 상인들이 주로 묵는 방이에요. 그녀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다른 방은 전혀 없습니까? 1인실은 없어요. 그럼 2인실을 주세요. 가서 브렌트포드 부인에게 물어보고요. 나는 노파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 노파가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말이 들리고 노파가 문을 열자 안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물결 모양으로 정교하게 손질한 퉁퉁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다. 베어 앤드 키의 사람들은 모두들 문학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었다. 내가 치료실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케이트가 말하자 그 여자가 못마땅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오호실을 보여드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자기네 집에서 묵으라는 드리필드 부인의 제안을 오만하게 거절하고 그도 모자라 마린 호텔에서 묵으라는 로이의 현명한 조언 역시 감상에 빠져 귓등으로 들은 것이 경솔했구나 싶어 슬슬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케이티는 나를 데리고 다시 2층에 올라가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널찍한 방으로 안내했다. 2인용 침대가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창문은 좋게 한 달은 열지 않은 듯 했다. 나는 여기로 하겠다고 말하고는 저녁 식사에 대해 물었다. 무엇든 가능해요. 케이티가 말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뛰어가서 사오면 되지요? 영국의 여관이 어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자미 튀김과 구운 양갈비를 주문했다. 그러고 나서 산책을 나갔다. 바닷가로 내려가다 조성한 산책로가 나왔다. 예전에 바람이 몰아치던 들판에는 방갈로와 별장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추레하고 눅눅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블랙스터버를 인기 있는 바닷가 휴양지로 변신시키려던 조지 경의 꿈은 여전히 요원해 보였다. 퇴역 군인 하나와 노부인 둘이 허물어져가는 아스팔트 길을 걸어갔다. 참으로 음산했다. 바다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보슬비가 내렸다. 나는 시내로 돌아갔다. 구전 날인데도 베어 앤드 키와 듀크 오브 켄트 사이 공간에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다. 이들의 아버지가 그랬듯 눈은 연 푸른빛을 띄었고 소성 광대뼈에는 붉은 혈색이 돌았다. 이상하게도 파란색 저지옷을 입은 선원들 중에 아직도 작은 검 귀고리를 한 사람들이 몇 명 보였다. 늙은 사내들도 있었고 사내 아이티를 갑벗은 청년들도 있었다. 나는 거리를 한가로이 걸어갔다.
은행은 정면을 재단장했지만 내가 우연히 만난 무명 작가하고 같이 탁분을 떨 종이와 밀랍을 샀던 문구점은 변한 것이 없었다. 영화관이 두세 곳 생겼는데 알록달록한 영화 포스터들이 고지시간 거리에 생뚱맞게 방탕한 분위기를 더하는 바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점잖은 노부인 같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행상꾼들이 사용하는 춥고 칙칙한 방의 커다란 6인용 탁자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식사 시중은 그 지저분한 KT가 들었다. 나는 난로불을 피워줄 수 없겠냐고 물었다. 6월이라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4월 이후로는 불 안 피워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내가 항의했다. 6월이라 안 돼요. 10월에는 되는데 6월에는 안 돼요. 나는 식사를 마치고 와인이라도 한잔하러 바에 들어갔다. 무척 조용하군요. 나는 머리를 짧게 자른 바 여급에게 말했다. 네, 조용하죠. 그녀가 대꾸했다. 금요일 저녁이니 사람들이 꽤 많을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뚱뚱한 몸집과 붉은 얼굴에 희끗한 머리를 짧게 친 남자가 뒤쪽에서 들어왔다. 나는 그가 주인장이로구나 짐작했다. 혹시 브렌트퍼드 시인가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네, 맞아요. 아버님을 잘 압니다. 와인 한잔 하시죠. 나는 그에게 내 이름을 말했다. 그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내 성씨는 블랙스터블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었건만 민망하게도 그는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는 내가 사는 와인을 받아들였다. 사업차 내려오셨소? 그가 내게 물었다. 가끔 상인들이 몇 사람씩 묵곤 합니다. 항상 손님들의 편의를 봐드리려 하는 편이에요. 나는 드리필드 부인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는 무슨 용무인지는 그가 상상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집 양반은 자주 만났어요. 브렌트퍼드 씨가 말했다. 그 양반이 여기 들러 흑맥주를 한 잔씩 하는 걸 아주 좋아했거든요. 범하신 건 아니고 그저 바에 앉아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죠. 세상에 한 번 말을 시작하면 1시간이고 상대도 가리지 않았어요. 드리필드 부인은 그 양반이 여기 오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 양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여기까지 터들터들 걸어왔다니까요. 알다시피 그 나이의 남자가 걷기는 좀 먼 거리잖아요. 그 양반이 없어진 걸 집에서 알면 드리필드 부인은 딱 눈치채고 전화를 걸어 그 양반이 여기 있느냐고 묻곤 했어요. 그 후에는 자동차를 몰고 와서 안으로 들어와 내 아내를 찾았죠. 그러고는 말했어요. 브렌트퍼드 부인, 바에 들어가서 우리 거의 좀 데리고 나와줄래요?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 내가 들어가기 못해서 그래요. 그럼 아내는 바에 들어와서 그 양반에게 이렇게 말했죠. 드리필드 씨, 마나님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맥주 마저 마시고 마나님이랑 집에 가세요. 그 양반은 아내가 전화하거들랑 나 여기 없다고 하라고 내 아내에게 부탁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야 없지요. 나이가 많은 분이라 우리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이 교구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첫 아내도 블랙스터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오래전에 세상을 떴는데 내가 만난 적은 없어요. 재미난 양반이었어요. 격을 두지 않았죠. 런던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돌아가셨을 때 신문이 온통 그 양반으로 도배된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 양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나나 당신처럼 그냥 아무개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 양반을 편히 모시려고 했죠. 안락의자에 앉으시라고도 해도 굳이 카운터에 앉았어요. 발이 벽 몰딩에 닿는 느낌이 좋다면서. 자기는 바가 좋다고 늘 말했어요. 거기서는 인생이 보인다고. 그리고 자기는 늘 인생을 사랑했다고. 참 특별한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죠. 우리 아버지는 책이라고는 평생 읽은 적이 없고 프랑스산 브랜디를 하루 한 병씩 마셨어요. 78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병이 나서 그대로 세상을 떴지만 드리필드 영감이 세상을 뜨고 나니까 그 양반이 참 그립더군요. 요전에 아내한테 말한 것처럼 언제 한번 그 양반의 책을 한 권 읽어볼까 해요. 이 동네가 나오는 책이 몇 권 된다고 하더라고요.